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조중동을 펼쳐보면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 같습니다. 총선 분석, 어제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목되는 것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냥 참패한 정도가 아니라 현 여권에게는 2004년 17대 총선의 탄핵 역풍 당시보다 참혹한 완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향신문의 주안점은 위기론도 심판받았다는 건데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제, 안보, 동시 위기 등 선거 직전까지 부각시켜온 위기론이 심판 역풍을 맞았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등 민생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야당 심판론 근거로 활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개입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심판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위기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의식이나 자성은 없었다.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던 집권 세력이 권력을 향한 이전 투구를 벌이는 행태만 목도됐다. 선거가 끝난 것뿐인데 위기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 있고 지각 있는 국민은 위기론이 한창일 때 선거만 지나면은 평화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죠.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조간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한겨레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책상을 내리치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분을 사귀고 있을지 모른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려워졌고 조기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그 울분과 분노가 어떨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정 운영 방식, 국회와의 관계, 당청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궤도를 모색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 탓이나 하면서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가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민심 수습의 뜻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사쇄신이다. 국정 운영의 고비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맞장구나 치기 바쁜 예스맨들만 잔뜩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쇄신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 있는 참모를 드릴 만한 자신감과 포용력이 있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한겨레 사설 마지막 문장처럼 박 대통령은 이미 추락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는 달라질 20대 국회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과반 의석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등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일반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잡는다 해도 여야 사이에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밀어붙이기 어렵다. 20대 국회의석 분포상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친여 무소속과 연대한다 해도 최대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정의당, 친야 무소속과 연대해도 최대 171석에 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일보를 보면은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날릴 수 있습니다. 두 야당이 손만 잡으면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 생긴다는 겁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재적 의원 272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과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겁니다.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탄핵 소추도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누가 되느냐, 이게 또 관심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되는 일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있거든요.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부른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과정 보셨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선진화법 없어도 됩니다. 4.13 총선 결과 123석을 얻어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5월쯤 이루어지는 원구성 협상 이전에 새누리당이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면 제1당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명의 무소속 복당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누가 맡을지,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유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부의장직, 국회 부의장직 하나를 국민의당에 주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도록 양당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던 16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제2당인 민주당 이만섭 의원을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악의 국회가 된 셈인데요. 새누리당에게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무드를 보면 야권연대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국민의당은 같은 야당이니 같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과 연대를 언급한 것은 그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의석수를 합치면 161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선거 전 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선거 후에 국회 내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도 경제 실정 등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많을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 매거진에서 들으신 대로 정동영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형제당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패닉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디서부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바닥이 어디인지 몰라 더 답답한 상황이지만 당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럴 때 내분 일어나기가 딱 좋죠. 실제 친박계와 비박계는 어제도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상대 진영을 지목하며 반목을 이어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통해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한 측근은 공천을 주도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디에 있기에 김무성 대표 혼자 패배의 책임을 뒤집었어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박계인 서울 서초갑 이혜훈 당선자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남의 친박계 한 당선자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대선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인 데다 공천 막판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희화화됐다라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익명을 요구한 한 공천관리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큰 틀에서는 분명 이한구 위원장이 친박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 했지만 가끔은 청와대도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단적이었다라면서 대구 수성을에 주호영 의원을 날리고 대구 부글에 갑자기 양명모 후보를 내리꽂는 대구 공천을 할 때는 특히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과 이한구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앙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죠. 사적 감정 때문에 주호영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이한구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한구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 직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경기도 성남 분당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공천 직후 이한구 총리설이 여권 내에서 돌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가 나온 뒤에는 여권 내의 인사들 대부분 이한구 위원장을 공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심층 분석하면은 새누리당이 더욱 곤혹스러워집니다. 또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선거 역사에서 대표적인 수도권 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경기, 인천 109석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33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 가운데 35석을 차지했는데요. 33석에서 35석으로 2석 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지요. 의석 비율로 보자면 2004년은 30.3%, 이번은 28.7%입니다. 최악의 기록으로 경신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야권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렀다면 더 크게 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서울 서초을의 새누리당 박성중 당선자는 46.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후보 36.4, 국민의당 14.4, 이 두 당이 합쳤다면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연출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 관악을, 양천을, 강서을, 강북갑, 도봉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야권 분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대표 덕을 많이 봤군요. 새누리당이 말이죠. 새누리당은 최악이었다는 17대 총선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분당 갑을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는 절반을 내줬는데요. 게다가 부산 5석, 경남 3석, 대구 사실상 2석, 울산 2석까지 새누리당을 영남 텃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부산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야당 후보들이 약진한 이 지역들에서는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도 함께 떨어졌다는 점,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득표율 합산치가 46.96%인데 새누리당 득표율 41.22%를 앞섰습니다. 야당 텃밭이었던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이 지역들에서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은
아직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19대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새누리당에 참패라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경향신문은 수도권 승패,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왔던 서울 강남벨트에서 약진했지요. 송파구 의석 3석 가운데 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쓸어갔습니다. 이곳은 최근 5년 동안 월세 가구의 주거비가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토지연구소의 주택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송파구의 가구당 월세 전환가, 즉 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합산한 가격은 2011년 1억 6,269만 원에서 2015년 2억 7,703만 원으로 70.3% 급등해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도 70% 정도지요. 19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석 모두 가져갔지만 이번에 야당이 1석을 확보한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 월세 전환가가 2011년 1억 1,438만 원에서 2015년 2억 788만 원까지 올라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즉 81.8%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월세 전환가 상승률이 87.2%로 가장 높은 경기도 성남시도 이번 선거에서 4개 지역구 가운데 3곳을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심을 갈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권자는 표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전 여론조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틀려도 너무 틀렸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선거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앞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오세훈 전 시장은 정세균 의원을 앞지르지 못했다. 이재호 의원이 낙선한 서울 은평을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새누리당 심장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던 남양주 갑도 그러하다. 전남 순천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충남 논산 계룡 금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 부산 진갑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업계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유선 전화조사만으로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여론조사 업체의 고충은 이해할 만합니다.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집전화, 즉 유선전화 조사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 집으로 전화를 거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관위가 유선 전화 조사만 하도록 강요했지요. 결국 선관위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여론조사를 하도록 조장한 셈입니다. 선관위는 선조위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선거조작위원회로 말입니다. 심판이 저 지경입니다. 최악의 취업난과 임금 차별 등에 신음하면서 스스로를 오포, 즉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세대라고 자조하던 젊은 층을 기표소로 몰아넣은 것은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실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일방통행이 2030 세대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표 뒤에 숨은 더욱 무서운 의미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한일 위안부 협상 등에서 연이어 실정을 했는데 야권은 이렇다 할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민주는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 원내 제1당으로서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청년들의 조언을 한국일보는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이 같은 분노의 투표, 한겨레는 일면에 실었는데요. 투표장을 향한 청년들의 발길, 이건 수치로도 잡혔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4년 전 19대 총선에 비해서 20대는 13%포인트, 30대는 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줄어든다고 했는데 줄어든 게 아니라 그대로였네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19대 때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견주어 봐도 2030 세대의 투표율 약진 경향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122석이 걸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점을 고려하면 2030 세대 유권자의 분노 투표로 인한 투표율 상승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압승의 견인차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높은 투표율은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당의 지역구도를 허무는 뜻밖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역적 연고와 정서가 얽혀 있지 않는 2030 세대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국민의당의 미래를 다룬 기사 한국일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후 호남 의원들과 안철수 공동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총선에 앞서서 야권 통합을 둘러싼 지도부 간의 내분이 발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몸값이 수직 상승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호남 의원과 안철수계 비례대표들의 허니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대한 진보와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해온 정동영 당선자가 안보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안철수 공동대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8월 2일 이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도 안철수계 의원과 호남 의원들이 당내 주도권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감안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박지원 당선자 등 호남 다선들이 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지원 당선자는 내년 대선에 앞서서 야권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결이 다릅니다. 한겨레 분석도 거의 그러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으로 우뚝 서게 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라는 첫 숙제를 받았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2위를 기록했지만 지역구에서 확보한 25석 가운데 23석을 호남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의 축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 세력과 호남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로 분리돼 있다는 점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호남 진보 세력과 수도권 중도 세력의 노선 투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복수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복수노조 제도화 이후 회사가 주도해서 세운 친기업 노조에 대한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지 주목되는데요.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자 그해 4월부터 노조 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 컨설팅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았는데 당시 창조 컨설팅은 유성기업에다가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을 도모하라, 이런 식의 내용을 컨설팅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유성기업은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7월 14일 유성기업 노조 설립 총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에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서, 노조 규약 등을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는데 이건 회사가 작성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13년 1월 유성기업 노조는 자주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서 설립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도 이 같은 금속노조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그 설립, 운영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민주노총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SBS 보도 내용. 대좌의 탈북이 맞는다면 이건 매우 큰 사안. 왜냐? 정찰총국은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해온 북한군의 핵심 조직인데 우리 군 대령에 해당하는 간부가 탈북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이상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망명한 사실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확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탈북자 관련 사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온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탈북 사실을 연이어 공개하고 당국자들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강조하자 당연히 기자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그래서 국방부 기자들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에게 추궁하는데 문 대변인, 그런데 속 시원한 정보를 내놓지 않아 의구심은 더욱 증폭. 북한 탈출했다는 대좌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탈출했습니까? 네? 언제 탈출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확인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계급이 대자가 아니라 상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브리핑을 했습니까? 그 넘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대자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드린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모르시는 거죠?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만 제가. 아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좀 구분 좀 지어주세요. 네,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면서 어떻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것은 대자가 탈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 드린 겁니다. 저희 기자들도 그 정도 팩트만 알고는 기사 못 씁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까? 그 정도밖에 모르면서? 야당은 북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이른바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듯. 네. 근데 그런 걸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까? 그 정도밖에 모르면서? 그러니까 북풍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또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또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대구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위대한 민심의 승리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야당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의 아성이다. 이번 총선에서 김부겸, 홍일학 당선이 대구의 명예회복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슬 푸르던 유신 독재 시절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일 수 없고 통일이어야 한다는 지극히 옳은 연설을 용감하게 했다는 이유로 유성환 의원이 구속당한 이후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출연했으니 글을 쓰는 지금 벅찬 감회를 누를 수 없다. 나도 대구 출신으로서 이제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됐으니 대구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낀다. 국민의당은 38명의 당선자를 배출해서 예상보다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지역에서 25석을 얻었는데 야당 분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내어준 의석수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탈당, 분당한 행위는 납득할 명분이 없고 그들이 내세운 친노 패권주의는 근거가 없다. 보라, 이번에도 친노는 대거 당선됐고 더구나 새 얼굴이 여러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사실 친노는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개혁 세력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해온 정당이 새누리당인데 이제 여소야대가 됐으니 개혁의 기회가 왔다.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정치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민심은 위대하다. 이제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렵게 지난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으로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